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대박열린 고시학원에서 8급 간호직 간호관리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간호관리에서 고득점을 맡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 이 책 갖고 계시죠? 그쵸? 시험의 제목이 시험에 잘 나오는 5급의 핵심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할 건데요. 책을 한번 살펴보셨을 겁니다. 책을 보시면 간호관리에서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핵심 내용만을 보기 쉽도록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한 번에 보면 눈에 탁 들어올 수 있도록 간단하게 표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또 보시면 중요한 단어라든가 키포인트, 그쵸? 그런 것들은 굵은 글씨체로 더 굵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단어는 꼭 외워야 되는 것들, 또 시험에서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핵심 단어들에 대한 표시를 집중적으로 해놓은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별표를 보시면 한 개의 별표, 두 개의 별표, 세 개의 별표 있죠. 그 차이가 뭘까요? 아무래도 세 개 별표는 그만큼 출제 빈도수가 많다라는 거고, 한 개 되어 있는 별표는 한 번 정도 나왔다는 거고, 세 개 이상은 세 번 이상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빈도에 따라서 그렇게 표시를 해 놓았고, 또 특히 세 개 이상 나온 그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워크북 핵심 정리 시간은 3시간씩 5회, 그래서 총 15시간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자, 15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간호관리, 워낙 여러분들 이 책 말고 기본서 보셨죠? 굉장히 두껍잖아요. 근데 15시간 안에 그 내용을 압축해 갖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워크북 핵심 정리 책에는 새로운 개념보다는 아주 기본 핵심만을 정리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뭘까요? 최소 이 책에 있는 내용은 내 머리에 다 집어넣겠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신을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쉽게 가는 길은 없어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결과가 오듯이 그만큼의 노력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물론 그때그때 시험의 출제 경향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긴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과목에서 제일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 간호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간호관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이상 올라가기가 되게 어려운 과목이고요. 또한 간호관리는 계속 공부해 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말장난이 심하죠.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지 않는 이상은 고득점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본에서 특히 간호관리에서 고득점을 획득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에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호관리에서는 확실하게 100점을 맞도록 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강의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강의 유인물 드렸죠. 자, 그 유인물을 보시면 각각의 챕터에 따른 16년 동안, 그동안 기출문제가 있었잖아요. 16년 동안 기출문제 빈도수, 그 다음에 중요 개념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표만 보셔도 어때요? 어디 개념이 가장 많이 나왔구나. 눈에 확 보이죠. 그래서 각각의 챕터별로 기출 출제 문항수를 정리를 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고요. 조금 더 보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니면 눈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런 내용들을 강의 유인물로 드릴 거니까 수업 시작 전에 꼭 강의 유인물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인강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자료실에 자료가 올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전에 다운받으셔서 수업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실강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쉬는 시간에 저에게 오셔서 직접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인강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는 그 학원 홈페이지에 질문방이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올려주시면 그렇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댓글을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여러분 학원의 카페 이름, 네이버 카페 이름이 뭐예요? 진통, 진심은 통한다라는 걸 줄여서 진통이라는 카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홀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댓글을 올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시험을 앞두고 마음이 이제 바빠지죠. 되게 불안해지고 그럴수록 더 내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시험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호흡을 함께 맞춰 나갈 예정이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열심히 정신을 집중해서 공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전체적인 목차는 수업을 하면은 다 아실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먼저 첫 번째 유인물을 보겠습니다. 자, 유인물에서 간호관리의 이해라는 챕터에서 자, 기출 문제죠. 그래서 주요 개념, 문항수를 정리했습니다. 물론 각각의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것도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간호관리 과정에 대한 정의죠. 우리가 간호관리 과정 그러면은 쉽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죠? 기획, 조직, 인적자원관리, 인사, 지휘, 통제 이렇게 돼 있죠. 이거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각각의 이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에 대한 개념으로 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챕터로 들어갔을 때 제일 첫 문제가 개념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만큼 출제 빈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을 물어보는 문제보다 생산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효과성과 효율성을 물어보는 얘네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관리의 특성에서 관리자 유형이죠. 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 일선관리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와 카츠가 관리자가 가져야 될 관리 기술을 개념적 기술, 인간적 기술, 실무적 기술로 나누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별하는 문제들이 또 많이 출제된 걸 볼 수 있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 민츠버그의 관리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 관리자의 역할이 대인관계적 역할, 정보적 역할, 의사결정자의 역할. 그래서 대인관계적 역할의 3개, 정보적 역할의 3개, 의사결정자의 역할의 4개. 그래서 10개의 관리자 역할을 물어놓고 정의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각각의 예를 또 제시하면서 어떤 관리자의 역할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민츠버그는 항상 나오는 문제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두되는 게 관리 이론이죠.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장 쉬운 문제가 가장 최근에 나오는 이론이 뭐냐 그런 아주 쉬운 문제부터 각각의 이론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장단점들이 문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고전적 시대 대표적인 이론이 과학적 관리론이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이 빈도수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론과 대두되는 비교되는 것이 신고전적 이론의 대표적인 게 인간관계론이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제법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을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보면서 체계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물론 체계 이론, 카오스 이론, 상황 이론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체계 이론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아이와 모델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간호관리는 이신문항인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최근 출제 경향이 이제 기출들은 너무나 많이 오픈이 되어 있고 비슷한 개념들은 이렇게 정리하면 어디로 공부하면 대강 아는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제자 선생님들이 어떻게 문제를 내시냐면 17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17문제는 금방 점수 실수만 하지 않으면 물론 그 실수가 있어서 문제이기는 하는데 17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 세 문제가 의료법에서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끔씩 나오는 문제들이 한문학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출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도 같이 이제 공부하실 필요도 있고요. 책을 보시면 나중에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도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넣어놓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놓치지 않고 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핵심을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좀 뭐라 그러지? 조금 적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는데 아주 기본적인 거는 꼭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챕터 1 간호와 관리의 개념입니다. 자, 보시면 관리의 정의를 보세요. 그러면 물론 세 개의 내용이 땡땡이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간호관리를 그러니까 관리를 왜 할까요, 여러분? 한 줄로 정의한다면 관리를 왜 해요? 그렇죠. 앞에 저기 써 있잖아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기획, 조직, 물론 인사, 여기 물론 기획, 조직 첫 번째 줄 인사가 빠졌죠. 그런데 인사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도 보시면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이 말 틀린 문항이 아니에요. 인사가 빠졌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하는 문장은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하는 거를 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이거 말하는 게 관리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특성도 보시면 이거는 굉장히 지금 저희가 아까 실제 기출문제에서 빈도수를 표시를 했긴 했지만 지금 특성은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제법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최근에는 안 나왔을 뿐이지 굉장히 올드한 옛날 문제로는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자 조직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물적 요소보다는 인적 요소. 여기서 말하는 인적 요소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환자를 말하는 걸까요? 간호사를 말하는 걸까요? 간호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를 중요시하고 있고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목표를 달성을 위한 자원의 기술적 활용을 요구하고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행정의 4P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영어로 써 있는 걸 보시면 같이 연결이 됐을 겁니다. 자, 4P에서 place가 있죠. 그러면 뭐죠? place, 장소. 그렇죠? 그 다음에 person, 사람. 그 다음에 purpose,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인 거고 그 다음에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과정이다. 라는 프로세스. 그래서 4P가 연결된 거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행정의 4P를 물어보는 문제도 오래전에 있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관리와 행정의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자, 행정 쉽게 이야기하면 행정은 나라에서 하는 공기업의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관리는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기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난이도 쉽게 나오는 건 뭐냐면 자, 차이점의 5가지 항목이 뭐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목표, 권력성, 독점성, 능률성, 법력에 의한 제약, 평등성에 따라서 행정과 관리의 내용이 달라진다. 그래서 5개는 굵은 글씨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목표는 자, 행정은 공기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분명할 수밖에 없어요. 전 국민들이 교육적인 레벨, 경제적인 레벨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막연하게 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분명하다, 복잡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은 관리죠. 분명하고 단일한 목표. 그러면 여기서 말한 분명하고 단일한 목표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죠? 한 줄로 정의한다면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한다. 이게 아주 단일한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나라에서 하는 거를 권력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행정이 정치 권력을 포함하고 있고요. 나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비해서 관리는 정치 권력은 들어가지 않죠. 그다음에 독점성, 능률성이에요. 독과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공기업이죠. 그래서 독점성이 높다 보니까 경쟁성이 떨어진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스공사 있죠?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 기업이 경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주택공사, 담배 인상공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루즈합니다. 상대적으로 관리는 능률성을 따지게 되죠. 왜요? 각 병원들은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그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그 병원은 그 지역사회에서 도태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능률성과 관련되어 있는 게 관리고요. 법령에 의한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무래도 공기업이죠. 행정이죠. 그렇지만 관리는 법령 제약은 행정에 비해서는 적게 받고 있고요. 평등한 거는 뭐예요? 행정이 전 국민한테 평등해야 되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관리는 평등성이 덜 강조된다. 여러분들 병원에 계시다 보면 저도 병원에 거의 16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저 꼭대기층에 한번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으면 저기 꼭대기층에 한번 입원을 해볼 거다. 근데 한 번도 입원할 일이 없었어요. 물론 그때는 그래도 이제 젊었으니까 건강하기도 했고 거기까지 갈 일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병원에 계시면 어떻죠? 꼭대기층은 아무래도 돈을 굉장히 비싸게 지불하고 그만큼의 혜택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물론 이제 요즘에는 병실로도 많이 싸졌긴 했지만 6인실 써야 되는 상황도 있게 되죠. 물론 간호에 제공되는 간호의 차이는 없어요. 그렇지만 돈을 많이 낸 세계는 병원 환경이 훨씬 더 좋은 병실을 제공하는 거고 적게 낸 분들한테는 조금 그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환경을 제공하죠. 그렇기 때문에 평등성이 덜 강조되는 게 관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 문제는 차이점이 뭐냐 5가지 항목을 물어봤다 그러면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은 관리는 뭐뭐뭐 하고 행정은 뭐뭐뭐 하다 이러면서 서로 길게 문장을 풀었으면서 문제를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려요. 공통점은 뭘까요? 관리 행동의 공통점. 물론 공통점은 시험 문제는 출제되지는 않았는데 혹시 공통점이다 그러면 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렇죠? 관리를 행정이든 관리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계층제적인 성격, 관료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층층이 계층을 만들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역시도 조직이라는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을 중요시하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명확하게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관리 과정과 관리 기능입니다. 자, 관리 과정 순서, 그 다음에 이 학자들이 말한 관리 과정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죠. 이게 가장 최근 버전이죠. 기획조직 인사 지휘 통제. 이게 최근 버전인 거고. 자, 페이올은 고전적 시대의 학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사람을 우리가 아까 관리의 특성에서 사람을 중요시한다. 인적 요소를 중요시한다 그랬는데 고전적 시대는 사람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획조직 인사지휘 통제에서 사람을 빼버렸죠. 페이올은.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이 없어지면서 뭘 집어넣었어요? 조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규칙은 기획조직 인사지휘, 그 다음에 통제가 아니라 조정, 보고, 예산의 7단계로 설명을 했고요. 지금 기획조직 인사지휘 통제를 메리노토미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길리스는 그 앞에다가 기획 앞에 뭐가 들어갔죠? 자료 수집이 들어갔죠. 그런데 길리스는 나오진 않았고 이 페이올이라든가 그 다음에 메리노토미의 순서를 물어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반 수업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기능 아까 설명했었죠. 각각에 대한 정의를 꼭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기획은 자 무엇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육가 원칙을 정하는 거죠.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정하는 것이 기획입니다. 그래서 기획은 항상 중요한 것이 뭔가 정하는 설정이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이제 조직에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만들어내는 거, 그렇죠? 설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조직의 신념,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결정하는 거, 이게 이제 기획이고 각각의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제일 밑에 항목 있죠? 땡. 그러면 그 내용들이 기능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까 관리의 특성 중에 하나가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 기능이 기획에서는 기획의 계층화, 의사결정, 재무관리, 시간관리가 들어가는 거고 조직은 어떤 기획에서 만든 거를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프레임워크를 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절차를 정하고 직무를 서술하고 직무에 합당한 자격을 정하고 조직과 조직 구조, 조직 문화, 조직 변화가 들어가게 되고 인사는 사람을 조달하는 거죠. 그래서 조달하고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 직무 확보, 개발, 보상, 유지, 노사 협상들이 들어가게 되고 지휘에서 항상 들어가는 멘트가 뭐죠? 리더십, 동기부여, 이 말이 들어가면 전부 지휘죠. 그래서 자 관리자가 무엇을 할 거인지 계획을 한다. 그럼 이거 뭐죠? 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일을 어떻게 할지 조직을 하는 거는 조직인 거고 직원에게 업무를 할당하는 거 이게 인적자원 관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거 이게 지휘를 설명을 하고 있죠. 지휘의 기능에는 리더십, 동기부여, 집단관리, 의사소통, 주장행동 뒤에 내용 등이 다 문제 나중에 들어갈 겁니다. 통제는 항상 핵심 단어가 뭘까요? 어떤 기획에서 만들어 놓은 목표를 잘 달성했는지 교정하는 게 통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간호 서비스 질관리, 그래서 질관리 훈육, 그다음에 업무 수행 평가 이러한 것들이 전부 통제 기능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개념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조직의 이제 목표가 생산성을 달성하는 거예요.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생산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효과성과 효율성을 구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었죠. 자, 그러면 생산성 봐보세요. 자, 개인이나 조직이 수행한 업무의 양과 질을 자원의 활용 정도를 고려해서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에 들어가 있는 말이 뭐예요? 조직이 수행한 업무의 질, 그쵸? 그러면 아래는 뭐였죠? 자원의 활용 정도.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조직의 업무의 양과 질을 올릴 수 있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은 어떻게 되는 거지? 투입, 인풋분의 산출. 를 생산성이라고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 기간 투입과 산출의 비, 그래서 투입분의 산출이 생산성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땡 보세요. 생산성의 두 주표인 효과성, 효율성은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다. 자, 상호 보완적에 제가 굵은 글씨를 써놨잖아요. 이게 최근에도 문제가 나왔지만 10년 전에도 이게 나왔었거든요. 10년 전? 그 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같은 문장이요. 10년, 10몇 년을 주기로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효과성과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자, 효과성은 목적이 달성되는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목적과 관련되는 게 효과성이에요. 그 다음에 효과성, 목적이니까 일 자체가 올바른 일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효율성은 그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과 관련되는 게 효율입니다.
효과, 목적이 달성되는 정도를 측정한다. 조직과 그것을 둘러싼, 조직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의 질, 대외지향적 개념이고, 목적 관련이고, 장기적이고, 결과를 측정하는 거죠. 목적이 결과죠. 그래서 조직에서 효과성을 따지려면 결과의 극대화가 돼야 조직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동태적이다, 사회적이다, 목적적인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효율성은 이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요. 투입과 산출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대내지향적인 거고, 수단적인 거죠. 그 다음에 단기적이다라고 보면 되고, 수단을 측정하는 거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정태적, 경제적, 수단적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은 자원 활용, 수단과 관련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효율성하고 생산성하고는 거의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고, 선생님 얘네 두 개를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요? 라고 또 질문을 하세요. 그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해요. 생산성은 효과성과 효율성을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생산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시험 문제는 효과와 효율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 표 안에서 거의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관리에 대해서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간호관리가 뭐냐? 또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가 제법 많이 나왔죠. 아까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를 한다 그랬어요. 그럼 간호관리는 간호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인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다.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직원을 중심으로 기획조직, 인사, 지휘, 통제하는 과정을 간호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세 번째,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전환 과정을 간호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길리스의 체계 이론에서 간호관리는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전환 과정에 간호관리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환 과정에 간호관리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말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가 이 전환 과정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체계 이론에서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간호관리는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전환 과정에 간호관리 과정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간호조직의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동그라미 하시면 간단하게 대답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정요소, 간호사들의 노력과 자원을 활용해서 기획조직, 인사, 지휘하는, 통제하는 과정인 동시에 기원 기능. 그래서 자 이게 지금 하나의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 기능이 전환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학문적 특성은 오래전에 문제가 나왔었고요. 이거 오래전에는 이게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 문제는 많이 이제 안 나오고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자, 종합과학적 관점의 연구 분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인간 중심성, 간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학문 분야고요. 조직의 목표, 성과죠. 유효성이라는 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과 지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간호는 우리나라 고유 학문이 아니죠. 서양에서 넘어온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상황 적합적인 거고, 그 다음에 과학적 방법은 경험 관찰을 통한 실증 연구에 기반을 둬서 과학적인 연구, 그 다음에 과학적인 방법 이런 거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굵은 글씨만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관리자 유형에 따른 특성을 제일 많이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최고 관리자, 중간 관리자, 일선 관리자로 나누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고 관리자라고 하면 그 조직의 부서를 대표하는 장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간호부원장이라고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간호부장이 제일 높은 직이었거든요. 간호부로 되어 있으면 간호부장, 대장이죠. 그 다음에 간호병원이 조금 작은 병원은 간호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간호과장이 가장 대장인 거죠. 그런데 이제 기업 병원들이 점점 커지면서
자, 부원장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원장으로 되어 있는 병원들이 아마 세브란스 병원, 이대병원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간호이사, 간호본부장 이런 데들은 기업병원들이 이런 명칭으로 대장들을 하고 있고요. 간호부로 되어 있는 데가 간호부장이 대장인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뭘까? 간호부의 존재를 얘네들이 계속 끌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조직의 목표를 정하고 간호부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하고 환경에서 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최고관리자겠죠. 그래서 그 땡땡이가 실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목적을 정해줘. 간호부 목적을 정하는 사람, 또 각각의 부서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보는 거죠. 또 정책 수립하고 환경을 고려한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내부 환경보다는 외부 환경이 외부 환경과 고려해서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거고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계획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조직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들을 시행하는 사람이 최고관리자. 일선관리자는 대표적으로 수간호사라고 보시면 돼요. 구성원들을 현장에서 매일 직접 감동하고 지휘하는 역할, 업무 수행을 하는 거죠. 실무적인 역할 조정, 작업 운영을 하게 되고요. 특히 나중에 목표에서 운영적인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죠. 그렇죠?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일선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수간호사, 책임간호사, 그 다음에 요즘에 수간호사가 헤드널스라는 명칭을 쓰긴 했지만 요즘에는 병동을 유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병동에서는 유닛 매니저, 그래서 HN이 아닌 UM으로 표현을 하면서 UM 오정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평간호사는 관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신 선생님들이 많은데 평간호사도 관리자에 속한다고 책에는 기술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환자 간호에 대한 전반적으로 우리 간호과정을 생각을 하면 환자에 대한 간호진단 내리고 그 다음에 중재계획 세우고 수행하죠. 전반적인 거를 관리한다라는 책임으로 평간호사도 일선관리자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중간관리자는 뭐예요? 최고관리자가 조직의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래 일선관리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사람들이 중간관리자입니다. 그래서 간호부 조직이 수립한 정책, 방침이 실제 행동에 옮겨지도록 확인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전략적인 목표를 정하는 사람은 최고관리자죠. 그런데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부서별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조직의 정책, 절차, 규칙 이거를 굵은 글씨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조직의 정책, 절차, 규칙을 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도 실제 기출에서 나왔던 문항입니다. 그래서 간호과장, 팀장, 간호차장, 간호파트장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간관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자, 기획조직 인사 지휘 통제라는 간호관리 과정이 있는데 최고관리자로 갈수록 어떤 기능을 더 많이 수행할까요? 그렇죠. 최고관리자는 기획을 더 많이 하게 되죠. 왜? 조직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의사결정들을 최고관리자가 하기 때문에 최고관리 위로 올라갈수록 기획 기능을 더 많이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고관리자는 기획 기능을 더 많이 수행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일선관리자로 오면 어떤 기능을 더 많이 수행할까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지휘.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거의 20년 이전에 나왔던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최고관리자로 가면 기획, 일선관리자로 내려올수록 지휘 기능을 더 많이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통제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비율로 적용된다라는 것도 같이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츠의 관리 기술입니다. 자, 카츠라는 학자가 관리자가 가져야 될 관리 기술로 개념적 기술, 인간적 기술, 실무적 기술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이죠. 그렇죠? 자, 조직에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제 개념인데, 자, 환경과 조직의 복합성을 이해하는 능력. 자, 여기서 보면, 여기도 최고관리층, 5번째 땡 써있죠. 최고관리자, 동그라미 되어, 별표
별표, 습관적으로 제가 수업할 때 맨날 동그라미 별표 해갖고 루틴으로 나오는 말인데, 자, 최고관리층에 굵은 글씨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항상 나오는 게 최고관리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럼 최고관리자가 외부 환경에서 주는 위험을 잘 파악해가지고 간호부가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정하는 게 최고관리자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게 이제 개념적 기술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말 나오면 보시면 개념적 기술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경과 조직의 복합성을 이해하는 능력, 또 조직을 전체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부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서로 어떻게 의존하고 있는지 능력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관계성, 서로 조직들이 어떤 관계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조직의 관계성을 확인한다. 이것도 개념적 기술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최고관리자는 환경에서 주는 위험을 다 분석해야 되죠. 그렇죠? 잘 파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적 사고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빨리 그 문제를 찾아야 되겠죠. 규명하고 대안 모색하고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정형적 의사결정, 기획에서 의사결정 공부를 하겠지만 비정형적이라는 거는 의사결정에 어떤 정형적인 패턴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미리 어떤 살 예가 없어요. 그럼 최고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태도 이런 것만 갖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개념적 기술에는 비정형적 의사결정이 키포인트고요. 최고관리자가 하는 기술입니다. 자, 높은 관리계층으로 갈수록 개념적 기술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환경 변화를 예측해서 장단기 계획을 설립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사명, 비전, 목표를 포함한 빅픽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 전체의 일을 다 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개념적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념적 기술에 땡땡이가 8개인가요? 이게 다 실제 시험에 다까지 기출문항으로 나온 것들이죠. 자, 인간적 기술은 사람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 다음에 리더십, 동기부여 이런 말들이 들어가고요. 여기서 개방적이다, 위협적이지 않는 환경. 아까 환경 그랬더니 이 문장이 딱 나오니까 다들 어디로 갔어요? 전략적 기술로 빠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개방적이다, 위협적이지 않는 환경은 어떤 환경을 말하냐면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믿을 수 있고 신뢰적인 환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외부 환경에서 주는, 보건의료 체계에서 주는 위험을 말하는 환경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환경이네? 여기서 말하는 외부 환경이겠구나. 개념적으로 가셔서 틀리신 분들이 많았던 문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모든 계층의 관리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인간적 기술이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념이냐 인간이냐 실무적인 기술이냐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인간적 기술이 가장 많이 필요한 거죠. 실무적 기술은 일성관리, 실무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성관리자 동그라미 가장 많이 강조되는 거고, 자, 특정 분야요. 그래서 내과, 외과, 중환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필요한 지식, 방법, 테크닉, 장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은 경험, 그렇죠. 경험이 많을수록 실무 기술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경험, 교육, 훈련으로부터 습득되는 게 실무적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들을 구별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민츠버그의 관리자 역할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민츠버그 이제 미워지려 그래요. 굉장히 계속 1년에 한 번씩은 나왔다고 보면 되고요. 또 점점점 깊어지는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난이도 쉬운 문제가 뭐냐면 하문제. 이런 문제는 이제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장담해요. 민츠버그가 관리자 역할을 말을 했는데 포함되지 않는 거 그때 사지선다였거든요. 그래서 대인관계 역할, 정보적 역할, 의사결정자 역할 아주 이상한 거 하나 써놓고 해당하지 않는 거를 찾으라는 아주 그런 난이도 하문제. 시험 보는 학생들을 너무 무시한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험 보는 선생님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문제 난이도는 점점점 깊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여러분 20년 전에는 나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3가지, 대인관계 역할, 정보적 역할, 의사결정자의 역할. 그 다음에 334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대표자, 지도자, 섭외자. 그 다음에 모니터,
전달자는 정보 전달자를 이야기하죠. 대변인의 역할. 그 다음에 의사결정자 역할에서 기업가, 다른 말로 하면 변화 촉진자의 역할이죠. 보통 CEO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충 처리자, 다른 말로 하면 문제 해결자, 위기 수습자. 그 다음에 자원 분배자, 협상자의 역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의사결정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까 20년 전에 3개를 물어볼 문제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 나온 게 각각의 대표자, 지도자, 섭외자는 대인관계 역할이다. 다음 중 의사결정자 역할에 포함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어집니다. 각각에 대한 개념들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자는 대표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이다, 일상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게 그 예들이 나오면서 이제 누구 무슨 역할이냐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최근에는 보기박스를 많이 이용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보기박스에 길게 문제가 들어갑니다. 2-3줄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민츠버그의 관리자 역할에 속하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최소 사지선다니까 3개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구체적인 예들을 문제를 넣으면서 역할을 나눈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도요. 아마 민츠버그 관리자 역할이 거의 20문제 이상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자는 리더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기유발하고 직원의 채용, 훈련을 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섭외자 발표하세요. 섭외자가 은근히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정보를 주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꼭 단어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보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외부인과의 상호작용, 그래서 조직 외부인과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보는 게 섭외자의 역할입니다. 또 조직 성공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부터 자원을 모색하는 역할, 이러한 것들도 섭외자의 역할에 속합니다. 그다음 모니터죠. 정보를 관리하고 메일 관리하고 하는 거. 정보 전달자는 관리자가 정보를 받아서 그거를 전달해 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회의 주간 통신을 통한 정보 전달인 거고요. 그 다음에 수간호사가 수간호사 미팅 회의에 갔다 와서 간호사들한테 수간호사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을 이렇게 파일해 가지고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대변인은 조직의 계획, 정책, 활동을 외부에다 알리는 역할이 대변인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가는 기회를 찾고 변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요. 사업 추진 동그라미, 별표, 아니, 사업 추진 굵은 글씨 표시하시면 됩니다. 뭔가를 새로운 프로젝트. 그래서 항상 기업가의 역할에는요, 프로젝트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 프로젝트 굵은 글씨 하시면 되겠고요. 고충 처리자, 위기 수습자, 문제 해결자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 사고 시에 문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려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행하게 되죠. 또 실제 시험 문제가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간호사 투약 오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하는 거. 이거는 무슨 역할이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투약 오류라는 거는 문제인 거죠. 투약 오류가 자주 있었기 때문에 그 투약 오류를 일으키는 문제를 찾기 위해서 뭔가 시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고충 처리자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원 분배자는 모든 자원을 골고루 잘 할당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스케줄링, 예산 책정, 부하들에 대한 일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고, 협상은 항상 협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자원에 대한 교환, 교사, 협정. 그럼 협상은 들어가죠. 근데 보세요. 중요한 협상에서 조직을 대표한다. 이게 실제, 이것도 굵은 글씨로 표시하세요. 이게 또 실제 시험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리는요, 너무 단어 함정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중요한 협상에서 조직을 대표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틀린 문 어디로 갔냐면, 대표에 딱 시선이 꽂힌 거야. 그래서 협상이란 말을 무시하고 조직을 대표한대요. 그럼 어디로 갔어? 대표자의 역할로 가셨던 분들이 많았다는 문제예요. 근데 앞에 협상이라는 말이 먼저 주어졌잖아요. 협상자의 역할이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체 교섭, 노사협정, 그 다음에 또 물품 공급해주는 사람들과의 협상, 이런 것들이 전부 협상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관리 이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류 시스템을 한번 봐보세요. 자, 시대적 분류, 그 다음에 어떤 관점이냐, 그 다음에 조직과 인간에 대한 관점이냐. 학자들이 말한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도냐, 고든이냐, 뭐 스코트냐,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고전적이냐, 신고전적이냐, 현대적 이냐 보는 거죠. 그래서 고전적인 거는 세 가지. 신고전적인 것도 세 가지. 근데 인간관계론, 행동과학론은 많이 나오지만 의사결정론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기획에 보면 기획의 기능에 의사결정이라는 파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지 여기서 의사결정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적 이론에서는 상황, 체계, 엠비오 등이 들어가죠. 시험 문제에는 상황, 이론, 체계 이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관점은 자 구조론적인 거는 지금 좀 보세요. 다 고전적 이론에 속하는 거죠. 의사결정론만 빼고. 자, 고전적 이론이에요. 그래서 조직의 사람은 무시하고 조직의 시스템을 강조한 게 구조론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조론적의 이론에는 고전적 이론들이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항해서 생기는 게 왜 사람을 무시하느냐, 사람을 대접해라, 사람을 대우해라 라는 것들이 신고전적 이론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통합론은 시스템도 중요하고 인간도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조직을 폐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보는 상황이론, 체계이론 등이 들어갑니다. 자, 사회, 기술 이론 이런 것들은 거의 나오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스코트는 조직과 인간에 대한 관점으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은, 자, 조직에 대한 관점은 뭐냐면 조직은 폐쇄적인 환경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폐쇄적인 시스템이다 라고 했던 관점과 조직은 환경과 수시로 의사소통하는 개방적인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관점이 나눠지는 거고, 인간에 대한 관점은 인간은 합리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인간이냐, 감정의 논리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네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폐쇄적인 조직인 거고 인간은 합리성을 가진 인간이다라고 하는 고전적 이론에 속하는 게 폐쇄 합리적 조직 이론이죠. 그 다음에 폐쇄도 폐쇄적인 조직. 그렇지만 여기서 말한 자연적인 거는 사회인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신고전적 이론이 여기에 속하는 거고, 개방 합리적인 거는 개방적인 시스템이다. 인간은 합리적인 사람이다 라고 했던 거. 그래서 체계이론 상황이 여기에 속하고, 가장 최근 이론은 개방적인 시스템을 가지면서 인간은 감정의 논리로 접근하는 자연인 사회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제일 밑에 보세요. 팀제, 네트워크 조직이론, 프로세스 이론, 학습 조직이론. 물론 그 전 체계이론, 상황이론까지는 설명을 다 할 거예요. 관리 이론에서. 그러나 팀제 이론, 네트워크 이론, 프로세스 이론, 학습 조직 이론은 조직 파트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냐라고 하면, 자, 실제 기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이론이 팀 이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론, 프로세스 이론, 학습 조직 이론, 이런 조직 이론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조직 이론들이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뭘 강조하죠? 답가지항에 조직의 목표 달성, 환경의 강조, 조직의 생존을 중시, 이런 형태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조직의 생존 중시, 이거 굵은 형태로 가세요. 이게 실제 기출 문제로도 나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생존을 중시한다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 형태에서 가장 쉬운 문제는 가장 최근에 나타난 이론이, 가장 늦게 나타난 이론, 최근에 나타난 이론이 뭐냐? 그러면 아직까지는 체계이론, 상황이론이 답이에요. 관리 이론에서는 팀제 이론, 네트워크 조직 이론, 학습 조직 이론, 이런 거 아직 안 나와요. 상황 이론, 체계 이론까지 나오니까 그게 이제 문제의 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고전적 이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